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외국어대학교 김수환 교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역사 속에서의 이슬람과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이슬람 혹은 무슬림 이런 사람들과의 교류가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역사에서 배웠던 그 부분도 있고요. 알지 못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의외로 많이 역사 속에서 이슬람과 교류를 해왔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같이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과 중동 관계 또는 이슬람 세계와의 관계는 주로 에너지를 수입하고 수출하는 그런 관계가 되겠죠. 그리고 한국은 중동 지역의 세 번째 교역 대상 국가입니다. 그만큼 또 중동 국가와 우리나라 국가는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경제 교류를 하고 있는 나라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요, 우리 자랑스러운 한류죠. K 콘텐츠가 중동 지역까지 굉장히 많은 붐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국인으로서 굉장히 갈 때마다 자랑스럽게 여기지는데요. 한국과 중동 간의 문화 교류도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중동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한국이 단시간에 짧은 시간 안에 경제 기적을 이룬 나라다 해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호감을 갖고 많이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중동 지역 사람들이요, 축구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태권도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이미지도 있지만 약간의 그 반대되는 그런 이미지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한국이 지나친 친미 국가다.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기류에 따라간다. 그리고 이제 테러와의 전쟁에 있어서 미국 측 그런 전쟁에 참여해서 그런 움직임에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중동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정적인 약간 이미지는요, 한국 사람들이 우리 중동에 와서 돈만 벌어 간다라는 어떤 이런 인식이 조금 있어요. 이제 산유국 하면 오일머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오일머니니까 석유가 펑펑 나는 나라니까 굉장히 돈을 잘 쓸 것 같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세계 3대 상인이 어느 상인인지 아십니까? 자, 유대 상인이죠. 장사 굉장히 잘한다고 하죠. 중국 상인입니다. 역시 장사 지독하게 잘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세 번째가 바로 아라비아 상인입니다. 아랍 사람들이에요. 아랍 상인들은 옛날부터 장사를 굉장히 능숙하게 잘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즉 밀당을 잘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대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산유국이니까 오일머니니까 굉장히 돈을 많이 쓸 것 같아서 자칫 너무 쉽게 접근하다 보니 앞에서는 남고 뒤에서는 밑지는 그런 비즈니스 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중동 사람들하고 중동 분들하고 비즈니스를 할 때 제가 여기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이분들은 대면 문화예요. 즉 페이스 투 페이스. 그러니까 만나서 관계를 먼저 수립을 하고 그리고 나서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이들의 상관행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래도 서구적인 비즈니스 문화를 따르다 보니 어떤 조건이 맞고 하다 보면 딜하고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이 중동 지역 사람들과는 관계를 즉 친분 관계를 먼저 수립하고 만들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를 해야지 훨씬 일이 쉬워진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요, 저희나 또는 중동이나 서로 간에 아직도 많이 문화를 공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반적인 상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라는 것이 어떤 일반적인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역사적으로 과연 어떻게 우리와 중동 간의 또는 이슬람 세계 간의 관계가 이루어져 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크게 역사적인 한국과 중동 교류 역사를 세 단계로 나눠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7세기 혹은 5세기부터 시작될 수도 있는데요. 12세기까지, 즉 고려 중기까지죠. 요때를 이제 처음 단계로 하고요. 그리고 13세기부터 또 실크로드를 통해서 또 교류한 또 조선시대까지 교류한 요 두 번째 단계를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또 19세기 말에서 현대까지 또 교류한 그 짧은 역사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슬림들과, 즉 역사적으로는 서역인 혹은 이슬람 지역을 서역, 중동을 서역이라고 사료에선 표기하고 있는데요. 이들과의 교류는 신라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첫 번째 단계로 제가 5세기나 7세기부터 12세기까지의 또 신라 시대부터 고려 중기까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때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중국에 또 당나라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신라 시대 때 중국에 가서 많은 교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국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그 해상 지역 곳곳에 신라속, 신라관이라는 기관을 설치해서 정부 간의 교류나 아니면 민간인 간의 무역 교류를 많이 주도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미 당나라에서는 서역 사람들, 즉 이 중동 지역, 이슬람 지역에서 온 사람들, 무슬림들과의 교류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에서 만난 우리 신라 사람들과 또 서역, 즉 무슬림 사람들이 같이 만나서 간접 교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서로 공예품이나 약재나 또는 향료를 취급을 했죠. 그래서 이러한 그 서역인들과의 그때 당시 무슬림 간의 그 교류에 대한 역사적인 유적이나 사료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대표적으로 제가 세 가지만 가져와 봤는데요. 자, 첫 번째가 그림에서 사진에서 보시는 신라 5세기의 보물 627호 경주 황남대총 북분에서 발견된 은잔인데요. 이 은잔 모습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 기법이 안에서 밖으로, 그러니까 안에서 두들겨서 밖에 모양을 만드는 타출 기법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법은 신라 시대 때 있던 기법이 아니라 이게 이제 모양이 거북등 문인데요. 페르시아에서 당시 유행했던 그런 문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그때 당시 페르시아와의 교류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보시는 이 사진은 신라 5세기 국보 193호입니다. 이것이 역시 경주 황남대총에서 발굴된 것인데요. 봉수형 유리병입니다. 이 봉수형 유리병 모양이나 그 손잡이에 보면 금실로 이렇게 감겨져 있거든요. 이런 어떤 기법이나 문양은 그 시리아 등 동부 지중해 연안에서 주로 제작된 병의 형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봐도 아무래도 중동 지역과 그때 당시 신라 시대에 교류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미뤄 짐작할 수 있겠고요. 세 번째로 보시는 이 사진은 통일신라 17세기, 8세기 보물인 325호의 칠곡 송림사에서 발견된 사리가춤 유리잔입니다. 그런데 유리의 색깔이 굉장히 에메랄드빛이고 예쁘죠. 근데 유리 겉표면에, 잔 표면에 작고 둥근 고리가 말려서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 디자인이 바로 사산조 페르시아에서 유행하던 그런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보아 이때 당시 신라 시대 때부터 그 중동 지역 무슬림들과 교류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런 역사적 유적으로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사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역사 시간에 빠짐없이 배웠던 처용에 관한 그런 역사인데요. 삼국유사에도 이 처용에 관한 동해 용왕의 아들 처용이 무슬림이라는 것을 미루어 추측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의 악화개범에도 이 처용의 모습이 그려져 있거든요. 근데 악화개범에 나온 처용의 모습을 보면 한반도 출신의 우리 사람들 같지 않아요. 부리부리한 눈과 코, 그리고 그 턱수염과 콧수염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것은 서역인, 즉 무슬림임이 분명하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삼국유사에 나와 있는 이 처용에 대한 재밌는 그런 일화가 있죠. 삼국유사 제2권의 처용량 망해사에서 역신을 감복시킨 처용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많이 익숙한 내용인데요. 이것은 이제 신라 8구체 향가로 상가 형식으로 지어진 건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라벌 밝은 달 아래 밤늦게까지 놀다가 집에 들어와 잠자리를 보니 다리가 넷이어라. 둘은 내 아내 것인데 둘은 누구 것인고 본래 내 것이었는데 빼앗아간 것을 어찌하리요? 라는 처용랑 망해사의 내용입니다. 원래 처용이 역사적으로 신라시대 49대 헌광왕이 있었어요. 근데 헌광왕이 지금의 울산 지역이죠. 개운퍼라는 곳에 쉽게 말하면 바람을 쐬러 나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 주에 갑자기 안개가 자욱히 켜서 길을 잃을 정도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무슨 일이냐 헌광왕이 물으니 신하들이 이것은 아무래도 동해왕의 조화인 것 같습니다. 동해왕에게 좋은 일을 하시어 이런 어려움을 좀 없애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신하들이 아뢰고 헌광왕이 그래서
그 자리에 그 지역에 절을 하나 세워줍니다. 그랬더니 동해왕이 7 아들을 데리고 헌광왕 앞에 나타나 무릎 꿇어 또 절을 하며 춤을 추며 감사함을 표합니다. 그리고 그 7 아들 중에 하나인 그 아들을 헌광왕이 데리고 와서 그 가까이 두면서 급간이라는 높은 벼슬도 주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아내도 또 하사를 합니다. 내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처형이라는 이 인물이 또 신라 시대에 신라 사회에서 같이 융합돼서 사는데 어느 날 외출을 했다가 들어와 보니 아내와 잠자리를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형상을 해서 나타난 이 역신이었더라. 라는 것이에요. 귀신이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굉장히 분노하고 화가 나야 되는데 이 처형이 오히려 이런 처형랑 망해사를 부르며 어허 하며 이런들 어떠하리 빼앗아간 것을 어찌하리 이렇게 춤을 추며 노래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 역신이 감복하여 무릎을 꿇고 이 처형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공의 이 너그러움이 너무나 감사하고 높습니다. 앞으로 공의 모습이 그려진 형상을 한 곳에는 내가 어디라도 범접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이후부터 사람들이 처형의 얼굴을 마치 부적처럼 문 앞에다가 붙여놓으면 귀신도 역신도 이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 범접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처형이 이 처형가를 부르면서 처형무, 즉 춤을 추었던 것이 대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가무형문화재 제39호로 등재가 돼 있고요. 이 처형무는요, 유네스코의 인류 무형유산으로도 등재가 된 그런 굉장히 유명한 문화재이기도 합니다. 자, 이 사진은요, 경주 괴릉에 있는 석상 모습인데요. 경주 괴릉은 통일신라 원성왕 왕릉이죠. 그런데 이 석상들을 보니까 그중에 굉장히 이국적인 용모의 석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눈도 코도 부리부리하고 턱수염과 콧수염도 있는 이 석상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바로 무슬림일 것이다. 서양인일 것이다. 그런데 왕의 또 왕릉에까지 석상으로 세워질 정도면 굉장히 높은 벼슬을 차지했을 것이다라는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경호대장쯤 되지 않을까 오늘날에 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무슬림들이 이 시대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높은 벼슬을 받고 사회적으로 같이 잘 어울려 살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되겠죠. 자, 두 번째 단계입니다. 13세기부터는 실크로드를 통해 본격적으로 무슬림들이 이주를 하고 또 진출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료에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슬림이 고려에 거주했다라는 그 사료들이 고려사서나 쌍화점 등의 기록이 많이 돼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쌍화점에 나 있는 한 부분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떤 여인네가, 고려 여인네가 만두가게에 만두를 사러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앉아있던 남성 중 한 명이 이 여인을 희롱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이 만두가게에 만두를 사러 갔더니 회회아비가 내 손을 쥐더이다. 이 소문이 이 가게 밖으로 나며들며 하면 조그마한 새끼광대 네가 뻗들인 말이라 하리라.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회회압이라는 말인 용어가 나오는데 회 이것이 한자로 이슬람을 말하는 회교, 이슬람교를 회교라고 했거든요. 중국 사람들은. 그리고 이슬람 교도, 즉 무슬림을 회교도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회회압이라는 것은 바로 무슬림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려시대 때 만두가게에서 무슬림이 같이 어울려서 만두 먹으면서 고려 옛내를 희롱할 정도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고려 사회에서 어울려 살았다는 이 사료가 되겠습니다. 참 재밌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로 넘어갑니다. 조선시대에 1418년에 세종대왕이 즉위를 합니다. 그러면서 세종대왕이 1427년에 무슬림 종교의식을 폐하고 무슬림 복장을 금지하라라는 칙령을 발표합니다. 언뜻 보면 이거 무슬림들을 탄압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세종실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종실록에는 그때 당시 예조판서가 세종대왕에게 올린 상서문이 있습니다. 상서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회의 무리가 의관이 달라 사람들이 이질감을 느끼는 바 이미 우리 백성이 되었으니 마땅히 우리 의관에 따라 차이를 없애야만 자연스럽게 혼인하게 될 것입니다. 회회인들이
대조회 때 송축하는 의식도 폐지하는 것이 옳습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회의 무리가 나오고 회회인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미 우리 백성이 되었으니라는 말입니다. 이 얘기는 이미 조선시대에 무슬림들이, 서역인들이 조선시대 우리 사람들과 같이 잘 섞여서 살았다는 그런 얘기고요. 심지어는 왕이 참석하던 대조회 때 이슬람식의 송축 행사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미 같이 조선 사람들하고 조선시대 사람들하고 어울려 지내니 뭐 굳이 이슬람식으로 복장을 할 필요도 없고 굳이 그들식으로 또 송축하는 의식도 할 필요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조선시대에 그 복장도 하고 또 같이 어울려 사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이런 제도들이 폐지가 된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사료를 통해서 무슬림들과 굉장히 많은 교류가 있었구나. 무슬림들도 이 조선시대에 참 자연스럽게 어울려 살았었구나. 또 높은 벼슬도 얻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다시 교류한 것이 일제 식민지 하에서 조선의 일본과 접촉했던 오스만 제국의 무슬림들이 진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920년대에 러시아의 튀르키예 무슬림들이 또 만주를 지나서 한반도에 정착을 한 소수의 무슬림들이 있었고요. 결정적인 것은 1950년에 한국전쟁이 발발을 하죠.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터키군이 한국을 도우러 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터키군, 즉 무슬림군이었죠. 이 터키군들이 한국의 일부가 무슬림들이 남아서 정착을 하면서 또 한국의 무슬림 사회를 형성하면서 살게 된 거죠. 터키는, 지금의 튀르키예는요, 한국을 그래서 굉장히 형제국으로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국의 무슬림이 정착을 하게 됐고요. 또 무슬림 커뮤니티를 또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중동하면 딱 떠오르는 게 석유라는 이미지가 가장 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국은 에너지의 거의 80%를 이 중동 지역에서 수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많은 부분을, 에너지 부분에서 중동에 의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또 마찬가지로 중동 국가들은요, 한국의 세 번째 교역 대상 지역입니다. 약 1,100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전적으로 이제 에너지를, 즉 석유나 천연자원을 수입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수입 액이 더 많고요. 수출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뭐 가전제품이라든지 이런 화장품도 요새는 많고요. 이런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무적인 것은요, 한국이 그 문화인 K 컨텐츠인 한류가 중동에도 굉장히 붐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과 중동의 문화 교류의 활성화가 지금 중동 지역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한국 문화의 제1세대가 바로 이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분들이냐면 저희 한국에서 1973년에 사우디아라비아에 최초로 고속도로를 건설하기 위해서 저희 근로자분들께서 나가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상황을 보면은요, 1970년대에 제1차 중동 쇼크, 즉 중동 오일 쇼크가 있습니다. 즉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산유국들이 석유를 감산해서 석유를 무기화하는, 그래서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했던 그런 시기죠. 하루아침에 유가가 석유가가 4배로 급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전 세계에서 이 유가 급등으로 해서 전 세계 경제가 굉장히 휘청거립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저희는 돌파구를 찾죠. 바로 이 석유로 인해서 많은 수입이 한꺼번에 들어오게 된 이 산유국들, 즉 사우디아라비아도 대표적인 그 산유국이죠. 이 재정 수입을 도로, 항만, 뭐 이런 인프라, 이런 곳에서 건설 많이 쓰게 됩니다.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건설 인력이 필요하게 됐고요. 그 기회를 우리나라 건설 기업들이 놓치지 않았던 겁니다. 1973년에 사우디를 필두로 해서 사실은 중동 지역에 많이 진출을 하게 됩니다. 이때 리비아에서도 대수로 공사로 저희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이 가서 그 뜨거운 열사의 나라에서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셔서 굉장히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셨죠. 그래서 지금도 그곳에 가면, 중동 지역에 가면 많은 아랍 분들이, 그때 당시 좀 이렇게 나이가 있었던, 연배가 있는 아랍 분들이 한국 사람들이 지어놓은 건물, 한국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것은, 인프라는 굉장히 튼튼해 라는 그런 평가를 듣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되죠.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에 대한 한국 분들에 대한 어떤 그 존경을 그때부터 아랍 사람들이 품게 됐는데요. 긍정적인 이미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한류의 1세대다라고 자랑스럽게 말을 하고 다닙니다. 자, 중동 국가들은요, 아랍 국가들은 짧은 시간 안에 경제 기적을 이룬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호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 짧은 기간 안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막대한 그리고 거대한 경제적인 기적을 이뤘는지를 배우고 싶어서 한국에 또 찾아오는 그런 그 중동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이 중동 국가들은요, 역시 한국 기업들과 아무래도 경제 협력 관계를 확대하기를 바라죠. 그래서 이 중동 국가들은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이미지를 70년대부터 갖고 있었는데 한국 분들이 과연 중동이나 아랍이나 이슬람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까라는 것을 연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하고 과거의 10년 동안에 한국 언론에서 보도한 중동, 이슬람, 아랍 관련 보도 내용을 분석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보도 내용을 보니 제가 예상한 대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거의 절반이 넘었습니다. 한 52% 정도 됐고요. 긍정적인 이미지는 불과 28%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주제는요, 언론이 보도한 그 이슬람 중동 아랍 관련 주제는요, 전쟁과 테러, 그리고 또 국제 문제, 또 경제는 굉장히 작은 포션을 차지했어요. 9% 정도밖에 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로 미루어 보아 제가 이제 한국 분들하고 인터뷰도 했지만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보도하는 아랍과 중동 이슬람 관련된 보도가 주로 어떤 그 에피소드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건, 사고 위주의 그런 보도를 하다 보니, 그리고 사건, 사고라는 것은 항상 중동에서 전쟁이나 자살폭탄이나 뭐 테러나 이런 극단주의자들에 대한 그 보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우리 한국 분들에게 있어서 아랍이나 중동이나 이슬람 세계에 대한 그 부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다행스럽게 고무적이게도 최근에는 스스로 이 중동이나 이슬람 세계에 대해서 알아보자 하는 그런, 특히나 젊은 층에서 그런 그 트렌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에 대해서, 아랍과 중동에 대해서, 또 서로 교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해를 구하려고 하는,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젊은 층들이 많다는 게 고무적인 일입니다.